안녕하세요. 골방 선생입니다. 예, 주말 되게 빡세게 보냈는데, 컨텐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 저 경영 보고서 하나 내고, 그리고 이제 보증 우수수기, 수기 작성하느라고, 그래서 그 시간을 다 썼거든요. 심지어는 집사람이 애기 데리고 친정 갔는데 주말 사이에 내내 집에서 일만 했어요. 예, 제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바쁘게 보냈지만은, 생각을 해보니까는 뭔가 사람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어떤 컨텐츠가 나오는 일을 하진 않아요, 제가. 예, 어쩔 수 없는 그 채널의 한계인 것 같은데, 주로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 경영이나 그 정책 환경, 이런 거에 대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그쪽인데 어떤 다른 여러분들보다는 잘 알고 있는 게 그쪽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적죠. 매우 적죠. 예, 매우 적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 확실히 그 유튜브 채널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그러니까 제일 잘 나오는 건 오토바이야. 오토바이. 근데 오토바이도 이제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별로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이제 많이 쭉쭉 떨어질 텐데 그 그래도 그거 몇 천 회는 나오는데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몇십 회 정도 잘 나와야 한 백 몇 회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오토바이로 나가야 되나 그랬는데 그건 이제 역량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나 하면은 진하게는 어쨌든 간에 잘 아는 거를 조금 더 잘 알아서 전달을 하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다른 이제 그 채널 잘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사람들이 재밌어 할 만한 거를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원래부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전문가이든가 이런 분들이 인기도 있고 롱런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월급쟁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연구를 할 시간도 부족하기도 하고 사실 그거를 전달하기에는 잘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전달할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유튜브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유튜브 피드도 그러니까 막 그 자극적인 게 없어요. 그렇게 자극적인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요즘 뭐에 이렇게 자극을 느끼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자, 할 수 있는 걸 하자 하면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 정책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실 오늘은 뭐 하나 하고 있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실컷 저기까지 만들어 놓고서 잊어버리고 있었네? 채무자 보호법이 지금 실행이 됐죠? 채무자 보호법. 채무자 보호법이 실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심지어는 이제 10월 17일 날 이제, 실행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파워포인트를 10월 18일 날 만들어 놓고서 깜빡하고 있더라고. 예, 반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대한 이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보호법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금융회사하고 채무자 간이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직접 협의를 통해서 채무 조정을 해라. 그러니까 개인회생도 필요 없다 이거지. 니들이 알아서 깎아줘라 이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그냥 은행이나 뭐 다른 기관들 보고. 그래서 직접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 요거 좀 볼게요. 어, 상환기 일에 남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그 빚이 있잖아요. 연체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이 있어. 1,000만 원 빚이 있는데, 그 중에 200만 원 잘 갚다가 800만 원 그 원금이 남아 있을 때 내가 연체를 한 거야. 연체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800만 원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연체 이자를 때리는 거. 그러면 연체 이자가 엄청나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연체 이자가 그러니까 정상 이자가 5%인데 연체 이자가 20%라고 친다고 하면은 그 800만 원에 대해서 20%를 때려맞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냈던 그 갚아왔던 200만 원에 대한 그 이자보다 남은 800만 원에 몇 달 연체해서 때려맞는 이자가 훨씬 더 클 수도 있겠죠. 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체 이자가 굉장히 무서웠는데 지금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번 달에 갚아야 될 돈이 50만 원이야? 그럼 그 50만 원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때이라는 거죠. 그 외에 남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음, 이거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끔 되고 그다음에 예, 그 추심을 사전에 그러니까 추심이 뭐냐면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빚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채무 독촉 행위죠. 그 채무 독촉 행위를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추심 총량제라고 합니다. 추심 총량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 번만 해라. 추심은 하루에 한 번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런 법이 어딨냐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예를 들자면은 내가 농협은행에만 써. 그리고 이쪽 연체를 하고 있어. 그럼 농협은행에 한 번만 받으면 되겠지만은 또 예를 들자면은 그 연체하시는 분들 보면은 와 대단해요 진짜. 그 특히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이런 데가 있나 하는 데도 있어. 뭐 이름도 희한해. 대한 스타 로얄 캐피탈 뭐 이런 이름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런 데까지 해서 몇십 군데가 되는 사람들 많아요. 몇십 군데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전화 한 번만 받아도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만 받아도 몇십 통을 받게끔 되겠지.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런 분들한테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만 한 게 아니었으니까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하루 종일 저 독촉 전화만 받게끔 돼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루에 한 번만 하라고. 그러면 이제 한 군데만 쓰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만 받게끔 되겠지만은 이제 몇십 군데, 열 군데 쓰는 사람은 하루에 열 통, 예, 추심 전화를 받게끔 되니까 뭐, 그 전에 30통, 40통 받던 거에 비하면 많이 상황이 좋아지겠죠. 게끔 되고, 이 부분이 있는데 원금 3천만 원 미만 연체 시에는 그냥 금융사에 채무 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채무 조정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하든지 파산을 하든지 신용회복으로 워크아웃을 하든지 또 요즘에 이제 그 이슈가 되는 뭐 이제 새출발 기금을 신청을 하든지 이런 법제화된 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조정해 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냥 다이렉트로 가라고 은행에다가 야 나 좀 깎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이 부분이 많이 좀 그전과는 달라진 부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매각에 대해서도 규율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 매각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내가 이제 돈을 꿔줬어. 돈을 꿔줬는데 못 받아. 받을 능력도 없어, 사실. 그러니까 막, 그 꿔간 놈이 뭐 엄청 싸움 잘해. 뒤져. 막, 나 가면은, 뭐 그냥, 야, 돈 줘 하고 가면은 존나 처맞고 오는 거야. 그게끔 되면은 사실은 내가 받을 길이 없잖아요. 받을 길이 없으면 어떻게 돼? 나보다 더 싸움 잘하는 애한테 팔겠지. 나보다 더 싸움 잘하는 애한테. 그래가지고, 채권을 매각을 합니다. 근데 매각 엄청 헐값에 해요, 진짜. 실제로 예를 들자면은 100만 원짜리 채권일 때 7만 원 받으면 잘 받은 거예요. 예. 7만 원 받으면 잘 받은 거고 그 정도로 굉장히 맞아 엄청 헐값에 사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좀 무서운 무서운 엉아들이 딱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우리 이 채권은 저의 채권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하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지. 채무자 보호법이 이제 그걸 그러니까 완전 못하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전보다 훨씬 까다롭게 하겠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서운 엉아들이 올 확률이 많이 줄어들겠죠, 전보다. 그것이 이제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끔 되는데, 음.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와, 씨, 그러면 이제 돈 다 떼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된다는 거거든. 이렇게 막, 예? 책까지 나오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게끔 되는데, 이거는 은행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생각을 거기까지는 생각이 잘 안 가는 게, 은행도 와, 씨, 이제는 돈 꿔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된다고. 채무자들이, 야, 이렇게 되면 돈 떼먹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하는 것처럼, 은행도 야씨 이제는 돈 꺼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유리한 거는 기존에 채무가 많은 불량 채무자들은 이제 환호성을 지르게끔 되겠죠. 그 돈을 이제 뭐 속된 말로 떼먹을 수가 확실히 쉬워졌으니까. 그게끔 되는데 문제는 신규로 대출을 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좀 문턱이 높아지겠지. 은행이 야 이제는 돈 꺼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실은 그 채무 조정 진짜 활발한 편이에요. 활성화돼 있고. 그러니까 개인회생도 있고 파산도 있고 신용회복도 있고 세출발기금도 있어. 그 나쁘다는 게 아니고 활발하다고 잘 돼 있다고 워크아웃 제도가. 물론 이제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야 우리나라는 그런 거 되게 빡세거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문이 넓은 편이고 이용하기 쉬워요. 음,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비교치를 제시를 했을 때 그 워크아웃의 문이 굉장히 넓은 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넓은 편인데 굳이 직접 협상권까지 주냐고. 그러면 협상 안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에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차라리 법제화되어 있을 때 나았지. 왜냐하면 법제화되어 있을 때는 그냥 개인회생이 내려오면은 그건 뭐 어떻게 두말할 필요 없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니까 금지 명령문이 내려오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추심하지 마세요. 원금을 이렇게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직접 협상을 해버릴끔 되면 그때는 이제 그게 내 책임이 되잖아. 쉽게 말해서. 음, 이게 이건 좀 딴 얘기긴 한데 사실은 이제 물론 그 사람이 그 돈을 떼인다는 게 그 생리적인 어떠한 그 거부감이 있어요. 생리적인 거부감. 생리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막말로 내 돈은 아닌 거거든. 내 돈은 아니다 보니까 은행 담당자가 예. 내 돈은 아니다 보니까는 그게 그냥 내 돈 아니니까라고 이렇게 좀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니까라고 내려놓으면은 그러면은 그 거부감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네가 직접 감면을 심사해.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 왜냐면은 그때는 그게 내 책임이 되거든. 감면을 잘못해줬다든지 이렇게 되면 내 책임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부담이 전보다 훨씬 커집니다. 예.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 이제 저는 아무래도 채무자보다는 이제 금융기관 쪽에 어쩔 수 없이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직접 협상은 앞으로 가능해지겠다. 그래서 은행은 전보다 부담감이 커지겠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음. 근데 이 채무 조정이나 원금 감면이란 거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지금 조정을 받을 때는 정말 좋거든. 지금 조정을 받을 때는 정말 좋은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길이 막히게 돼요. 솔직하게. 예.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도 이제 예를 들자면은 채무 조정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못하게 이제 개인정보법을 계속 강화를 하는데 예. 그 이 은행에 어떤 불량 이력이 있으면은 옛날에는 그걸 다 돌렸어요. 이렇게 모든 은행이 다 그걸 봤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옛날에 원금 감면을 받은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 파산 이력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그거를 공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공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우리 은행에 근데 이 사람이 직접 협상을 통해서 원금 감면을 받은 이력이 있는 거야. 직접 협상을 통해서 그렇게끔 되면은 그때는 이 은행은 거절하겠지 그거를. 옛날에 우리 돈 떼먹었잖아요. 근데 뭘 또 빌려달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근데 이거를 직접 협상을 하라고.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 없으면 거절하지 마. 너희들 거절하다 걸리면 죽어 아주 그냥. 이렇게 할 거면은 마찬가지로 어, 원금 감면 이력 있는 저기 사람 대출 신청 거절하지 마. 이것까지도 법제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 이게 지금 채무자 보호법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자꾸 강제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터무니없는 부분들이 이제 펑크가 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제, 불법 스테로이드 뭐 이런 거를 예로 들게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맞아. 스테로이드를 맞고 이제 불법 약물을 쓰면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올 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니까는 이게 남성 호르몬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도 같이 늘어나게끔 되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이만큼 늘어나면 여성 호르몬도 요만큼은 늘어나야 돼. 이게 이제 인체라는 게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늘어나니까는 이제 여성형 유방이 여유증이 생기게끔 된단 말이죠. 그게끔 되니까는 그러면 여유증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에스트로겐 억제제를 놓을 거 아니에요. 에스트로겐 억제제를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막 끝없이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는 거 하나, 거를 어디 한 군데에서 이제 쳐서 막거나 아니면은 막혀 있는 걸 억지로 뚫거나 이렇게 되면은 끝없이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사실 채무자 보호법도 이런 어떠한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염려스럽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법이 왜 생겼나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 뇌피셜 이제 완전 뇌피셜인데 아, 우리나라가 채무자 보호가 이렇게 약한 국가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뭐, 호주를 예로 들자면은, 호주에서 은행 채무를 이제 그 연체를 하잖아요? 그래끔 되면은, 그 추심원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연체한 채무자가 그 추심원의 그 출장비까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한번 나가? 이렇게 되면은, 오지 마시라고. 연체 정리하겠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채무자 보호가 굉장히 좀 센 나라예요. 센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이렇게 채무자 보호법이 더 강화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거면 되면은, 사실 이제 코로나를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때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빚으로 그러니까 지원금이 아니고 사실 빚으로 그 시기를 버텼다고 봐야 되죠.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 이제 소상공인들이. 근데 빚이란 건 뭐야? 빚이란 게 그냥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빚은 갚아야 된다니까.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 장사가 잘 될 줄 알았겠지. 근데 코로나가 끝나 보니까 IMF보다 더한 불경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없던 빚은 이제 다들 1, 2억씩이 생겼는데 장사는 그전보다 훨씬 더 안 돼. 장사는. 예. 그래끔 되면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국가에서 그러면 더 막 지원을 해줘야겠지 사실 자영업자 생존력 강화를 위해서 뭐 지원해줘야 되는데 사실 재정이 없어. 거기다 갖다 쓸 돈이 자기들 말로는 없대. 그래끔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에 빚이 생겼잖아. 없던 빚이 생겼으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꿔준 애들한테 야, 씨, 이제 니들 추심하지 마. 하다 걸리면 그냥 가만 안 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빚에 대한 부담을 이연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보거든. 그러니까는 요렇게 지금 그 자료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한국의 이제 가계부채 규모는 이제 따로 뭐 그 자료 사실 제시할 필요도 없지. 제시할 필요도 없이 세계 최고 수준.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떠한 뭐 나쁜 말로 말해가지고 진짜 빚이라는 어떤 거품 위에서 그 지어진 모래성 같은 그런 구조에 한번 훅 불면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보시면은 가계 연소득 대비 부채 200%가 넘었다 이렇게 되면서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되고 OECD 6위 수준입니다. 예, 그 가계 부채 수준이 OECD 6위 수준이에요. 아, 그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OECD 이제 평균으로 봤을 때 6위 수준이라고 해요. 그럼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해요. 아이씨, 우리는 저기 부채 비율 세계 1위 아니라고, 6위라고, 막 이렇게 똑바로 알고 얘기하라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실제로 그 현실을 들여다봐야 되면은 이제 우리보다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나라가 이제 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렇게 복지가 엄청 강한 국가예요. 복지가 엄청 강한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이제 가계부채가 높아. 그럼 복지가 강한 국가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생활기반 안정성이 굉장히 높지. 그리고 사람들이 떼돈을 벌지는 못하지만은 그 소득이 얇고 아주 길게 가요. 안정적으로. 예. 무슨 말이냐면은 저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대출이 가장 잘 나오는 직종이 어딜까요? 예를 들면 돈 많이 버는 사업가랑 그다음에 이제 월급 쥐꼬리 받는 나 같은 이제 그 월급쟁이들인데 좀 그 고용 안정성이 높은 직장인들, 공무원을 비롯한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고용 안정성이 높은 직장인들이 대출이 잘 나옵니다. 오히려. 사업자들보다. 소득 수준은 이 사람들이 훨씬 높은데, 소득 수준은 그 사업자들이 훨씬 높은데 반해서 대출은 우리가 더 잘 나와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소득이 얇고 길게 갈 걸 알기 때문이에요. 얇고 길게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자를 빼먹을 수가 있거든. 이 사람한테는 아주 장기적으로 이자를 빼먹을 수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돈을 잘 버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박 펑 터지면은 그냥 그거 갚아버리면 그만이야. 얼마를 빌렸든. 예. 그리고 사업 망했어? 그럼 떼먹는다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같은 놈들은 이제 돈을 한번 빌려줘 놓으면은 이자를 뭐 10년, 20년 계속 타타타타타타 이렇게 빼 뽑아먹을 수가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우리 같은 직종들이 대출이 잘 나와요. 그게 복지가 강한 국가도 그렇다고 봐야 돼. 복지가 강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한 방에 떼돈을 벌진 못하지만은 얇고 길게 가. 그 소득이. 그러다 보니까 생활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요. 생활 안정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소비를 이렇게 뒤로 미룰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뭔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대출을 내서 그냥 사면 돼요. 왜냐? 나는 알아. 나는 10년 후에도 돈을 벌고 있을 거고 20년 후에도 돈을 벌고 있을 거고 30년 후에도 돈을 벌고 있을 거야. 사실 내가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나의 최저한의 생계는 국가가 책임져줘 라는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지가 강한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좀 높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이제 한국은 이제 특히 소상공인들, 이제 난 소상공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소상공인들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가 영업권 보장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 내가 뭔 가게를 하고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여기 메가커피 하고 있어. 그럼 반드시 그 옆에 컴포즈가 들어온다고. 예. 영업권 보장이라는 거 없다니까? 영업권 보장이 없는 데다가 사회 안전망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나 이거 저기 메가커피 팔아가지고 근근히 입에 풀칠하고 있었는데 옆에 컴포즈 들어와가지고 내 거 퍽 망했어. 그렇게 되면 난 그냥 한 방에 길거리에 나앉아야 돼요. 예.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을 받지 못해. 근데 빚이 많아.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게 지금 국가의 본질이 완전히 다르잖아. 예. 저는 사실은 이 한국은 그 부실의 연쇄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진짜 다 같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늘 하거든요. 근데 참, 진짜 너무 많이 걱정돼요. 특히 이제 하나의 아버지로서 더더더 한국의 미래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걱정을 나만 하는 건 아니겠지. 당연히 이제 위에 그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께서 훨씬 더 나보다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대출을 감축해야 될 거 아니야. 대출을 감축해야 되는데 총대를 메고 싶진 않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출마를 할 거야. 뭐 국회의원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뭐 대선에 나가든지. 근데 공약이 이거야. 저의 공약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출 받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거는 돌 맞아. 그 당 내에서 돌 맞아. 당 내에서 돌 맞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그렇게 정책을 그러니까 그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공약은 물론이고 그런 정책을 펼 수도 없어. 나 표 떨어져. 지지율 떨어진다니까. 음. 근데 대출을 줄이긴 줄여야 돼. 지금 큰일 났어. 대출 줄여야 돼. 무조건 줄여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내 뇌피셜인데 그렇게 되면은 은행을 조이면 돼. 예, 은행을 조이면 돼. 사실 특히 한국이 그런데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어느 나라에나 세계적으로 은행원 좋게 얘기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다들 은행을 욕하죠. 원래 금융업의 본질이 그래요. 금융업의 본질. 돈 장사를 한다는 거의 본질이 돈은 벌지만은 사람들한테 늘 욕먹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뭔가 사회적으로 좀 천시받던 이제 특정 민족이 그 금융업을 독점을 하고 있었고 그 결과 금융 시스템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부를 많이 쌓은 민족이 됐죠. 이제 그건 다른 얘기고 그렇게 어딜 가나 금융업은 욕을 먹는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까도 되는 거야. 은행은 줘도 되는 거거든. 아, 미리 말하면 저 은행은 아닙니다. 예, 은행은 아니에요. 근데 은행은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와 잘한다 이렇게 된다고. 은행을 왜 이렇게 조이시나요? 은행 그만 조이세요. 은행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은행을 조이는 거야. 은행을 조이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은행은 반발을 하겠지. 그 반발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은행은
정부에 협조할 수밖에 없어요. 생리적으로 그래요. 예, 생리적으로 그래. 특히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은행장을 선출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예, 정부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는 은행을 조이면 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는 추심을 막겠다. 이제 추심을 못하게 해줄게. 이게 예, 뭐랄까 이제 뭐 약자를 보호한다는 어떠한 그 명분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일견 보기 좋아 보여요. 특히 지금 이렇게 현재 경기처럼 이렇게 채무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특히 더 좋은 반응을 얻을 수가 있겠지. 문제는 뭐냐면은 은행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발적으로 이제 대출을 줄이게끔 될 겁니다. 이제는 정책적으로 뭐 저기 뭐야 저기 뭐 지급 준비율 높여라 이딴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내비두면 자기들 와서 막 조일 거거든. 안 해주려고 그럴 거예요 이제. 예. 그게끔 되다 보니까는 정부는 욕을 안 먹지. 정부는 욕을 안 먹고 사람들은 은행을 또 욕하겠지. 야, 이 새끼들아, 니들 뭐 채무자 보호법 때문에 이러는 거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도저도 아니면 왜 이렇게 은행 문턱은 높냐, 서민들 다 죽일 거냐,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은행은 늘 먹어왔던 욕이기 때문에 욕을 먹어가면서 대출을 규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빚을 많이 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제도의 혜택을 보겠지만, 앞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끔 된다고 봐요. 예. 이거 진짜 큰일 났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실 그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그 특히 1금융권들 은행 문턱이 높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제는 높은 정도가 아니야. 그냥 막 새가 되어라 막 뛰어넘으란 인간 한계를 막 이래야지 대출이 나올까 말까 하게 생겼다니까. 예. 근데 빚 없으면 당장 이제 가게 빼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 상태가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은행이 규제를 해버리게끔 되면은 음성적인 대출이 또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채가 또 늘어.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더 그렇게 되고 또 사채가 늘어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난 그 부분이 무서운데 사채는 통계에 안 잡혀요. 음. 요즘에는 이제 대부업권 대출을 이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서 일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 사금융권 대출이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일부 이제 등록한 데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사금융권 대출이 이제 대출 통계 안 잡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통계를 발표할 때는 가계 대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정부는 봤냐? 우리가 경제정책 잘해가지고서는 가계대출 줄였다!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이렇게 될까봐? 이렇게 될까봐. 저의 노파심입니다. 노파심. 음, 노파심이에요. 노파심인데 그렇게 될까봐 참 걱정이 돼요.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겉보기에 좋아 보이라고 통계를 조작해야 될 때가 아니잖아, 지금. 그게 아니고 어떠한 고통을 겪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될 때잖아요. 근데 당장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분식이죠, 이것도.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느라 정작에 해야 되는 본질적인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진 않나. 이게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은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어, 우리 모두가 힘들겠죠. 그렇지만은 대출 심사 시스템을 이제 정밀하게 하고 그리고 서민금융 보증을 이제 더 활성화해야 돼 그냥. 예. 그렇게 해가지고 대출 시장 건전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 해 한 해 뭐 진짜 기껏해야 2, 3%, 뭐 1, 2% 요렇게 줄어들고 실제 가시적인 효과를 볼 때까지 10년이 걸릴지 뭐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음. 사실 그렇게 되면은 하기 싫겠지. 지금 현재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내 임기 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올 테니까. 다음 이제 정권에서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기 싫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은 티가 안 나더라도
나라의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그런 어떠한 정책을, 그 장기적 정책을, 그러니까 지금 그게 참 너무 아쉬워요. 장기적 정책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딱딱 지금 바로 극단적으로 처방해서 눈에 탁 보이는 그런 것만 이렇게 자꾸 입안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 분야에서는 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음. 근데 이러지 말고 정말 나한테는 딱히 뭐 예를 들면 내 임기 중에는 나의 치적이 되지 않을지도 몰라.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라 발전에 밑거름이 될 그런 정책 하나쯤은 서로 이렇게 양자 간에 합의를 통해서 뚝심 있게 좀 계속 밀고 가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모자란 의견이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 채무자 보호법 물론 이제 좋으신 그 혜택을 보실 분들이 있을 거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은 이 정책이 앞으로 또 야기하게 될 그 부작용이 있을까 봐 그래서 걱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한번 녹화해 봤네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재미가 없는 내용일 텐데 그래도 또 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의견 조성하는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방 선생입니다.